우리가 좀 선뜻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현희 교수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화 새로운 미술사로 보다로 발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미술사학과 민화의 관계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미술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민화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이고요. 저로서는 민화를 그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미술사학이 민화를 어떻게 대접하고 또 민화의 가치를 찾아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취지에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요, 민화와 미술사학의 관계를 간단히 보고요. 그다음 미술사의 방법론을 전통적인 방법론이 있고 또 새로운 방법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민화와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남은 말씀을 간단히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화 연구와 미술사학의 그 역사적인 관계를 보면은 70년대에 뭐 다 아시겠지만 민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기 시작했죠. 이전에 야나기가 민화란 말을 출판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당장 쓴 것은 아니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조자영 선생님의 역할은 민화 운동이라고 할 만하고 민화의 가치가 극대화돼서 이렇게 표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는 마치 또 민중의 그 개념이 중시되면서 민화의 가치가 편향된 이런 양상도 나타났고 이렇게 민화의 가치가 극대화되거나 편향된 상황 속에서 미술사도 바로 그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미술사학과라는 학과가 정착이 된 것이 또 70년대입니다. 이때 정착이 될 적에 그 미국에서 또 서구 쪽에서 양식사라고 하는 이제 전통적인 미술사 방법론을 배워오신 선생님들이 미술사 학과를 정착시키고 이제 본격적인 그 학과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 양식사라고 하는 미술사학의 방법론과 또 한민족의 뭐 그림이라든지 또 민중의 그림으로서 가치화되어 있는 이런 민화가 서로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었습니다. 말하자면 다 아시겠지만 1980년도에 안희준 선생님의 한국회화사가 이때 그 저술이 돼서 자타 공인으로 아무튼 그 대학에서는 교재로 오랫동안 활용이 됐던 대표적인 책이 됐었고 많은 학자들이 이 서술의 근거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70년대 말에 한국회화사가 나오고 바로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서 80년대, 90년대까지 연구가 지속되면서 안희준의 한국회화사에는 민화가 한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화가 다루어지지 않는 민화와 미술사학은 이렇게 초반부에 70년대, 80년대를 서로 좋지 못한 인연을 가졌던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안희준 선생님은 미술사료로서 민화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미술사학에서 다루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요. 네, 뭐 다 아실 겁니다. 한편 조자영 선생님은 이 부분을 아주 그 원통하게 생각하셨죠. 미술사에서 도외시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옥중 생활을 했다. 이렇게 찬탄을 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 과거지 사회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 민화는 민화대로 미술사학이라는 그 신학문은 신학문대로 이제 시작해서 미술사에서는 양식사라고 하는 방법론이 이제 지속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90년대 중반부터는 민화에 대한 인식이 미술사 쪽에서도 시작이 됐고 점점 활발하게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민화 작가들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민화 가격은 시장에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일반 미술사 저술에는 민화 항목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물론 민화 개설서들이 지금 나와 있죠. 그리고 민화를 주제로 한 미술사학 우수한 대학의 미술사학과의 석박사 논문으로 민화를 주제로 한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미술사학에서는 왜 민화를 안 다루니까 이런 말을 할 건 전혀 아니고 굉장히 이제 환영받는 주제로 점점 떠오르고 있고 한때 미술사학에 다룰 수 없다고 하는 안희준 선생님마저도 민화의 어떤 힘과 매력에 매료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날에 그려지는 민화도 앞으로의 미술사에서는 다루어질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술사에서 민화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쭉 한번 훑어보고 그래서 민화의 가치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고 또 민화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전통적 미술사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붙여진 말인데 죄송합니다. 새로운 미술사에 대비적으로 붙여본 말입니다. 전통적 미술사는 미술사학계 사람들이라면 다 아주 당연히 알고 있는 양식사적 방법론과 도상학적 방법론입니다. 제가 드린 그 발표지에 자세히 적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그 글도 주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글로 우리들이 좀 쉽게 참조할 수 있는 글을 달았고 거기에 주위에 참조되어 있는 글들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미술사 방법론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식사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요, 양식 어떤 그 미술의 외적인 스타일의 역사를 분석해서 정리하는 그러한 방법론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형성된 외관 그리고 그 외형에 역시 미술의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그 밑에 받쳐지고 있고 사실은 미술의 양식사가 성립됨으로써 미술사가 독자적인 학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미술사가 혹은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양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마치 생명체처럼 생겨나서 성장하고 몰락해서 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작품을 가지고 실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양식은 그럼 뭐냐? 뭐 양식을 뭐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시각적이고 형태적인 특징. 그리고 사실 양식이라는 것은 양식의 중요성을 말할 때는 미술작품에서 양식은 가장 지배적인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이 말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술이라는 게 당연히 외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정신 중에도 눈에 보이는 외형이 역시 미술에서는 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미술의 어떤 가장 독자적인 것이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한다. 라는 그러한 사고방식 밑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아까 1980년대에 안희준 선생님이 한국회화사를 말씀드렸는데 1988년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난 그 책 한국회화의 전통이라는 데 보면 사실은 여기서 처음으로 민화를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국의 소상팔경도라고 되어 있죠. 이 책 안에는 한 챕터입니다. 보면은 안견의 소상팔경도, 물론 안경 전칭작인데요.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작품이에요. 이 소상팔경도가 이제 조선 초기에 안견이 그렸다고 전해지는 것이 있고, 그 후에는 이 팔포, 지금 제가 마크한 것은 이제 그 중에 소상야호예요. 아까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런 건지 얘기했는데, 이거 진짜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상팔경도가 병풍화되어 있는 상태, 17세기로 추정되는, 예, 여기도 지금 마크한 것이 소상야호, 비 오고 바람 부는 그 장면이에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의미는 비교를 그냥 하기 위한 건데요. 바로 이러한 그 16세기 초의 작품, 15세기의 작품으로 생각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왔던 16세기 초의 작품과 17세기 정도의 작품,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지금 양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이 하나는 편파 이단 구도고
경물이 편파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편파 3단 구도고. 그러니까 양식사가 어떻게 좀 딱딱하죠, 그렇죠? 내용보다는 이제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구분을 해서 그 역사를 정리하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양식사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선생님은 마지막에 그 소상팔경도 민화 작품을 둡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민화를 다루는 거죠.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셨을 만한 그런 민화 소상팔경도의 그 부분들인데요. 이것을 말기의 소상팔경도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인데 양식사에서 봤을 적에는 이런 식의 구도가 이제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회화 양식, 어떠한 회화한 주제가 양식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민화는 맨 끝에 말기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1995년에 홍대의 석사 논문으로 민화 금강산도 논문이 이제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96년에 졸업했기 때문에 그 논문을 쓰는 과정을 봤는데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선의 금강산도가 좀 우리가 다 아는 그림인데요. 그분 같은 게 이영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 현재 박사 논문으로 또 금강산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민화 금강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석사 논문 쓸 적에 우리가 전통회화와 관련된 것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요. 전통의 지금 금강산을 단발장에서 바라본 이 정선의 그림은 참 구도가 독특해서 또 영향력이 컸던 화면이거든요. 이것이 민화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전통회화랑 관련된 양식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좀 민화에서 독특한 부분을 찾아서 보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만포옥동을 그린 건데요. 8개의 그 조그만 웅덩이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린 것은 역시 민화적인 표현이고 그 전에 전통회화에서는 이렇게는 그리는 걸 찾아보기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뭐 사자함이라든지 네. 여기 지금 사자바위 또 이제 8개의 그 웅덩이에 물이 떨어져 내려오는 그 만폭동의 모습을 민화적으로 양식이 정착돼서 또 그것이 이제 정착된 걸 모으고 그래서 논문을 쓰는데 논문을 제출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식은 정리가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사적 논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 재밌게 양식은 구분이 되는데 양식사가 안 나와서 이렇게 논문이 되느냐 마느냐 뭐 이러한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 예로 궁정의 십장생도라고 지금 궁정의 십장생도의 양식 변화를 다룬 논문을 하나 예로 가져왔는데 박본 선생님 계신데요.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편하게 든 예인데요. 사실 궁정의 십장생도, 궁정의 장식 그림이죠. 이것도 화가가 없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공동 작업이고 진짜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장식 그림이기 때문에 뭐 어떤 명화의 역사 속에 넣을 수 없는 거고 따라서 그 한국 회화사 초기 양식사에 들어가지 않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작품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궁정의 장식화를 다루는 것도 전통 그 미술사에서 좀 다루지 않던 그런 대상이긴 합니다. 제가 학교 이화여대에서 박사 논문을 쓸 적에 그 김홍남 선생님이 계셨어요. 관장하셨던 김홍남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얼핏 해주시는 말씀이 참 흥미롭게 들렸는데요. 선생님이 예일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70년대에 학생 시절에 한국에 놀러 왔다가 에밀레 박물관에 방문을 했대요. 민화박물관에 갔더니 웬 궁정 장식화들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자룡 선생님한테 이 궁정 장식화가 왜 민화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런 좋은 장식, 채색 좋은 장식 명품들을 한국에서 다루지 않으니 내가 민화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는 또 궁중 장식화와 민화가 한 운명이었던 시절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화에서 궁중 장식화를 어떻게 하느냐 참 고민인데 그렇게 한 운명에서 또 이렇게 시작된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궁정 장식화에서 십장생도를 가지고 양식사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그 논문을 쓰셨는데 그 논문 결과가 이렇습니다. 1형식은 고식적인 십장생도고 2형식은 뭔가
물결 부분이 축소되고 세 가지 색의 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양식적인 측면을 보셨죠. 그러면 지금 문과 조선막이 상당히 전형적인 십장생도가 나오고, 그 다음 삼형식은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이제 문과 목적 중심적으로 변화가 많이 생성되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봤고, 이것이 시간적인 흐름이 나타나면서 양식사를 일종의 만드신 거예요. 중국 것도 보시고, 아까 그 팔폭 병풍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민 선생님께서 사실 우리나라 궁정회화는 10폭 대병풍이 많았습니다. 이제 10폭 병풍이 지금 우리는 미나에도 상당히 좀 있죠. 10폭 병풍, 10폭. 이게 상당히 궁중의 어떤 틀을 가져와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창하잖아요. 지금 고식적인 십장생도 박본 선생님 이것을 10폭 병풍이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 2폭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게 고식적인 일형식, 물풍경 쪽이 상당히 많죠. 물풍경이 축소되면서 세 가지 색의 학이 등장하는 제2형식, 2형식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십장생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3형식은 뭔가 이제 변화가 축소되면서 우리가 좀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궁중 작품입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를 하고 있는 양식의 단계를 살펴보셨는데, 미나를 들자면 이런 것들, 2형식이 좀 변화됐다든지, 그리고 3형식이 뭔가 좀 재밌게 변화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나들이 이런 것들이죠. 뭔가 변화가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미나 작품인데요. 그 박본 선생님의 3형식론 양식사에 따르면 마치 안유진 선생님이 소상 8경도의 양식사를 논했듯이 가장 마지막 단계 제4형식 정도의 미나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양식사에서 미나를 자리매김하다 보면은 어떠한 주제가 맨 마지막에 파생되면서 확산되면서 변화하는 단계에 미나를 두는 이런 틀이 생겼던 것 같다. 그리고 사실 그건 어떤 우리 막 선입견처럼 생겨나는 고정된 틀로 작용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미나는 사형식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저기 찾아볼 수 있는데요. 관동 팔경도의 양식사를 다룰 적에 맨 마지막 챕터가 광동 팔경도의 쇠퇴와 미나의 유행. 그러니까 관동 팔경도의 양식이 변하면서 마지막에 쇠퇴할 때, 양식이 흐트러질 때, 그때 미나가 같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미나는 뭐야? 뭐 쇠퇴하는 게 미나인가? 이렇게 마치 들리는 그런, 이게 어떤 그 가치의 어떤 투영 같은 것인데요. 그걸 느끼게 되고, 궁중책가도, 아까 십장생도랑 마찬가지로 궁중책가도의 양식사 굉장히 꼼꼼하게 윤진영 선생님이 양식사 검토하셨는데, 수용기, 완숙기, 발전기, 완숙기, 퇴조기, 변형 퇴조기, 이렇게 하셨는데, 미나는 아마 이제 변형 퇴조기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식사적 단계를 보여주는 이러한 형식이 성립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식사의 미술사, 그러니까 형식을 보는 미술사에서 볼 적에 이 책거리 그림은 아주 재미있는 주제였어요. 뭐가 재미있었냐면 서양 화법이라는 어떤 양식의 커다란 변화가 여기서 발전적인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성미 선생님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그 투시도법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 책거리 그림의 실제 역사를 보면은 이 투시도법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투시도법도 버리고 책거리도 버리고 이제 물건만 남겨두는 이제 그러한 실제 변화는 그 양식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변화해서 이런 식으로 역원근법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여러 가지 오히려 구도는 더 다양해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가 양식사라는 측면에서도 미나의 관점에서 다시 볼 적에는 그런 기존의 어떤 생각하고 좀 다른 미나 안에서의 어떤 양식적인 측면들을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앞으로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5년에 미나 금강산도 연구가 그런 시도였고요. 책가도 이런 것들도 정병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양식사적 방법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상학적 방법론은 뭐냐? 사실은 미술사에서 볼 적에 있는 도상학적 방법론은 양식사적 방법론을 극복하면서 나온 방법입니다.
양식사의 방법을 극복하고 보완하고자 해서 출연한 것이고, 이것은 시각적인 형태만 하다 보니까 우린 너무나 알맹이를 모르는 사람이 돼간다. 그래서 도상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관점 핵심이 됩니다. 도상의 내용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잘 아시는 이런 문자도의 해석을 유용 선생님이 1995년에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199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 민화가 상당히 이제 관심의 주목이 되고 있어서 양식세적으로 도상학적으로 이미 연구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지역별 문자도 연구가 지금 되고 있죠. 뭐 제주 문자도, 뭐 강원 문자, 경상도 유교 문자도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많이 발달돼 있다는 증거고요. 도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효자에 들어가는 잉어, 죽순, 부채, 아까 부채 가을 부채,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아이콘입니다. 미인도에서는 미인도가 부채를 들고 있으면은 이제 버림을 받았던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민화 효지의 문자에 나타나는 부채는 전혀 다른 거죠. 부채. 이거는 상강의 신부나 오른행신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황량의 부채 이야기에서 비롯되는 부채니까 하나의 도상, 부채라는 하나의 도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부채를 붙이는 아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 홀로 나은 아비를 효도하여서 여름이면 부채질을 해서 아비 자리를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비롯되는데, 이 아이가 커서 벼슬이 상서령에 이르고 자손들이 다 높이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효도를 해서 자손이 다 잘 된다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좋은 상징입니까? 효자에 들어가기 좋은 이제 그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이제 도상적인 해석이 있어야지만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민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온 동물은요, 불가사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불가사리가 아니고요, 맥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 대해서는 당나라 백거에가 쓴 글에 보면은 맥이 철을 먹어요. 불가사리 같은데 철을 먹어서 이 맥락은 뭐냐면 근데 사람들이 철로다가 무기를 만들고 철로 불상도 만들고 해서 맥이 먹을 게 없다, 이거 백거에가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다 이제 비판이죠. 그런 문화에 대해서 맥이 배고픈 건 참 슬픈 현실이다. 평화로운 어떤 세계에 대한 꿈입니다. 삼제도에 나오는 맥을 보면은 이렇게 그 형태가 코끼리의 코, 또 물소의 눈, 소의 꼬리, 호랑이의 발을 가진 동물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벽사의 기능이 있다라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맥을 그렸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맥뿐만이 아니라 왜 토끼를 그렸는지, 왜 암탉이 새끼를 먹이고 있는지, 왜 수탉은 꼿꼿하게 서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이런 도상적인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술사 연구자들에게도 흥미로운 주제이고, 또 민화 연구자들도 이런 연구를 함께 이해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산시청남, 그러니까는 소상팔경등의 한 장면인데 산시청남이란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맥이 걸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맥이 걸어감으로써 이 밑에 시장이 평화롭게 열리고 있는 그 평화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고사인물도는 지난 겨울에 그 학교에서 크게 한번 했는데요. 유민아 선생님이 발표했던 장량고사입니다. 이렇게 신발을 주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장자방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왕실에서 그림으로 그려졌던 이 그림에도 똑같이 나왔던 그림이어서 어떤 유래라든지 이야기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옛날 이야기들, 역사책을 알므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림들 거죠. 노인에게 신발을 신겨드리는 어린아이가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고요. 혹은 전혀 뜻이 없이 그려져 있을 것 같은 이러한 그 도상도 도상학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저 남자가 농구공을 잡으려고 뛰어나간 심슨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이태백이라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태백이 달을 잡으려고 했던 지금 현재 보시는 이 그림은 왕실에서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만고기관에 실린 그림이고요. 그의 민화에서도 많이 흥미롭게
그려졌던 대상입니다. 이태백이 다리를 잡을 때다가 죽은 그 장면입니다. 네. 이건 하나의 도상으로 성립되어서 도상의 이해라고 할 적에는 도상 해석학적인 방법이 되겠어요. 구운몽도에서도 하나가 도상화돼서 그 장면이 계속 그려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그거를 하나의 그 아이콘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방법인데요. 또 미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온 면이 있고요. 성진이 구운몽도에서 성진이 팔선녀를 만나는 장면, 그리고 이 두 장면은 성진이 정경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여장을 하고 들어가서 검은고를 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저 남성이 주인공이고 이제 변장을 하고 들어간 아주 흥미로운 장면, 여기서 그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어떤 도상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상학적 연구가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본이 결국 도상을 말하는데요. 미나는 본 그림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미나는 본 그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인데 둘 다 맞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아까 정민 선생님께서 계속 본을 베끼는 것은 참 딱하다,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미나는 그런 측면도 필요가 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게 또 미나의 속성이니까요. 하지만 또 이러한 본을 벗어나서 작가적인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 분들이 공존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본에 대한 설명, 도상학 해석하기 또 해야 될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양식학이나 도상학 같은 것에 미술사가 고립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새롭게 제출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신미술사학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연도를 보시면은 서양에서 출판된 해는 1986년이고요. 우리나라 번역은 1997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서양에서는 1980년대에 도상학과 양식사가 지겹다라고 하고 새로운 미술사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늦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 우리의 미술사학이 발달해서 같이 나가고 있으니 이미 80년대 우리는 활발하게 미나를 연구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미술사 방법론이 무엇인데 그러냐? 여기 지금 보면은 정연하게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게 넓은 범위이고 기본적으로 도상학과 양식사학을 대응하는 그러한 방법론이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것은 작품 외적으로 눈이 가는 겁니다. 작품 안에 작품의 형식에 고립된 게 양식이었다면 그 내용을까지 보자는 게 도상학이었고, 그 다음에 작품이 아닌 작품 주변을 살피는 것이어서 전에 이러한 새로운 미술사에 대해서 젊은 학자들이 중국에서 발표를 할 적에 안희주 선생님이 제 곁에 계셨어요. 저더러 고현이 지금 저게 뭐 하는 거야? 저게 미술사 맞아? 이렇게 그 불평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몹시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미술을 하는 게 아니라 딴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셨던 거예요. 선생님 눈에는. 보면은 미술의 사회학적 맥락이 뭐냐? 미술을 작품이 아니라 어떤 시각 매체로 본다든지, 어떤 미술을 명작이란 작품이 아니라 어떤 동일한 이미지의 역사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연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기존의 하급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 기존의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눈을 돌려서 그것의 가치를 다시 본다는 건 미나 연구가 딱 포함되죠. 그 왕실 장식화 연구 같은 것도 여기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젠더 연구, 여성 페미니스트 이런 건 사실은 정치학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또 물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신의 표현, 아까 뜻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옛날 우리 동양 활원에서는 우리는 당연히 미술은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반대로 아니다. 물질이 정신을 지배할 수 있다. 물질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고 정신이 아닌 물질을 연구하는 것이 물질 문화 연구고요. 또 이제 학제간 연구는 미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술과 주변에 서예사 아까 말씀 주셨는데 서예, 공예 혹은 문학, 철학 이런 것들을 다 연관을 시키면서 미술을 이해하는 방법이어서 사실 이런 풍부한 그런 방법론으로 미나에 접근하면 미나는 그 연구 대상으로서 아주 탁월한 그런 대상이어서 당연히 앞으로 미술사학자들이 미나를 많이 연구할 것입니다. 사회사적 맥락은 대체로 이렇게 제작자와 수용자,
어떻게 이것이 유통됐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미술작품 연구가 아니라 무슨 경제사 연구, 시장 연구 이런 거 하는 게 되는데, 정민 선생님 계신가요? 정민 선생님 한 10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시작했어요. 야, 고현이 요즘에는 산수 유람 연구를 하는데 가는데 돈이 얼마 들었나 이런 거를 연구하는데 그게 문학 연구야? 이렇게 저한테 한탄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새로운 그런 방법론이, 그런 걸 모르고 어떻게 문학을 연구하느냐 하는 거죠. 대상을 모르고. 근데 이제 민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민화의 개념과 직결되는 문제죠. 향유충이 누구냐, 우리가 계속 싸우는 문제.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이 새로운 미술사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놓고 민화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병풍이 혹은 족자가 어떻게 걸려서 어디에 걸렸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피는 게 사회 맥락적인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간모여제도라든지 1월 성신도 같은 이러한 그림들이 어디에 사용되었고 어떤 기능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던 그림인가 하는 것들을 샅샅이 밝혀주는 흥미로운 문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삼성리움미술관에 있는 것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책가도에 있는 책 읽기라는 것으로 발표를 드리면서 이 그림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는 글씨가 안 보였거든요. 안에 그 포피 장막 속에 물건이 있는데, 이거야말로 이제 그 안에 물건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제가 사회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 그림의 역할을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리 좋은 도판을 찾아도 이 안에 책에 있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리움에 있는 학예 연구원한테 아주 신신 부탁을 해가서는 들어가 사진을 찍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봤더니 자신이의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러한 걸로 통해서 이것이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이 그림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양식 연구, 도상 연구가 아주 또 다른 차원의 사회 맥락적인 연구고, 민화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물질문화 연구는요, 아까 이거는 이성민 선생님이 그 투시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굉장히 꼼꼼히 그렸던 건데, 이제 물질문화 연구하는 사람들은 투시도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굉장히 도자사 연구사들이 관심을 가졌었죠. 보면은 이 접시 아니야? 찾고, 이 병이랑 같은 시대 거니까 이게 어느 시대 도자기고 얼마쯤 하는 도자기다 라든지, 이거는 이거랑 아주 비슷하다, 이런 옥기 작품, 옥기다.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이화여대 장남원 선생님이 하나가 안 뜨네요. 분명히 떴었는데, 뭐냐면요, 이거 있죠, 이게 옥기로 된 그 공예품이더라고요. 청나라 때 만들어진 공예품, 이런 게 공예품이었을 거고, 그런 가설에 의하면은 이 책도 진짜 책이 아니라 공예품으로 만들어진 책을 였을 어떤 그런 대상 가능성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때의 그런 도자기는 실용품이 아니라 완상물, 감상물이었고 완상물이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완성됐을 때 또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윤진영 선생님이 책가도 연구를 양식사적으로 꼼꼼히 하셨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보면은 요러한 병이 이렇게 끈을 두르고 있는 포복식의 그런 도자기가 나오는 것은 제2형식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식사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은 양식하고는 관련 없는 물질 문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다음에 학제간의 연구라고 하는 건 다른 학문간의 관계성인데요. 제일 흥미로운 거는 백자와의 관련입니다. 이거는 한 2000년대 초부터 도자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데, 도자기 문양에 민화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중국 경덕진 도자에 그려져 있는 꼭 우리나라 민화 같은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도자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도자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도자사에 있는 이 문양이 어떻게 된 것이 민화랑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제 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요, 도자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저한테 도대체 이 그림이 회화사적으로는 언제쯤 나오는 그림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도자사의 편년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뭐 민화의 편년을 잡을 수가 있어야죠. 그럼 이 도자기가 너희는 언제쯤 만들어지는 건데? 라고 이제 우리가 그 양식사적인 편년을 잡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학제 간의 연구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이 교통을 하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건데요.
이것을 물질 문화로 보는 재미있는 견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조윤 선생님 글에 보면은 물질 문화란 방법론에 대해서 쓰면서 처음에 이런 도자기를 넣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청화백자는 굉장히 비싼 물건인데, 가격이 비싼 물건인데 왜 여기다 싸구려 그림을 그렸을까? 왜 싸구려 그림을 그렸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구려 그림에 상관없이 그건 역시 비싼 물건이니까 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상당히 그 대답이 의아했어요.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 싸구려 그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고민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 줍니다.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제가 귀장각에 있다 보니까 옛날 책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그 책 표지들이 참 재밌어요. 그 책 표지 문양이요. 그거 재밌다고 생각하고 미나 책가도를 보니까 미나 책가도에도 뭔가 그 책 문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극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게 어떤 거는 실제랑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상상, 또 어떤 건 어떤 책일 것을 가정하고 이렇게 문양을 넣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양사와 또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또 책거리 그림의 재미있는 면모를 밝힐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안희주 선생님이 양식 사적으로 편단 2단 구조, 편파 2단 구조, 편파 3단 구조, 그리고 이제 말기에 포함되는 소상팔경도 민화 뭐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데, 이것도 문학과 비교를 하면은 어떤 한시가 한참 발달할 때 그려졌던 한시적인 측면, 또 시조가 소상팔경도를 대상으로 하던 때 소상팔경도 양식이 바뀌고, 또 소설이나 가사 작품 속으로 소상팔경으로 들어갔을 적에 서로 비견이 될 만한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비가 우르륵 쭈르륵 내리는 그런 심청전의 그런 바로 소상팔경도를 표현한 귀절이 그대로 표현된 듯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젠더 연구는 뭐냐? 이거는 아까 에로틱한 장면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 에로틱한 장면을 페미니스트, 저 여성이니까 젠더적인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과부 아까 그림 보셨죠? 저 그림은 뭐 저는 그걸 안 가져왔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부가 하얀 소복을 입은 과부가 걔들이 교미하는 걸 보고 있다. 그럼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다. 재밌고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거는 그럼 누가 봤던 그림이냐? 남성이 여성을 보는 그림이었다면은 그 소복을 입고 있는 그 남성을 잃어버린 그 여성을, 그러니까 우리 그 문학사에서 보면은 뭔가 외로운 여성을 그려서 남성들이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를 상상으로 충족한 듯한 그러한 문학적인 맥락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 가장 잘 표현된 그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복을 입은 여성을 봤을 적에 남성들은 더 성적으로 뭐 흥분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다는 소설을 제가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데 남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의 여인인데, 그 여인이 지금 사랑을 갈구하는 그 모습을, 걔가 교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인의 마음을 바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나 사랑을 추구하고 서 있는 아까 홀로 서 있는 여성들, 부채만 들고 있는 여성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들이 성적인 어떤 상상의 대상으로서 여성을 그렸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젠더적인 연구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고사 인물들을 보면 우리는 이 고사 속에 있는 강태공이며 너무너무 그 매력적인 인물들의 매료가 돼서 감탄하게 되지만, 젠더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아쉽게도 여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자는 왜 없는 거야? 우리는 왜 여자는 이 멋있는 성인 중에 하나도 안 포함되네? 뭐라든지 백동자리에 그 많은 아이가 있는 풍요로운 어떤 가정의 어떤 행복을 보는데 여자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여자아이는 하나도 없는 비정상적인 양태가 나타난 거야? 라는 질문을 이제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너무나 커다란 질문이어서 뭐 이런 게 민화 연구로 해결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구운몽두의 팔선여도 같은 거는요, 이게 당나라 때 얘기이기 때문에 당나라 여성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그 미인도를 그려놓은 듯한 이런 여성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팔선녀를, 구운몽의 팔선녀를 민화에서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최용신이 그렸다고 하는 팔도 미인도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떠한 어떤 젠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또 그것을 좀 이렇게 정치하게 써보고, 또 관련지어서 풍부하게 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 페미니스트
적인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금강산 도록에 보면은요, 이러한 금강산도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성 후원자랑 관련이 있는 그림인가? 굉장히 저를 궁금하게 하는 그림인데요. 이런 것도 젠더 영역이나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상반을 보면은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지금 지팡이를 육군 동아줄을 붙들고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비로봉 꼭대기에는 술집이 있어요. 도대체 왜 비로봉 꼭대기에 술집을 그렸는지, 남성들이 하도 금강산을 가니까 금강산 꼭대기 가면은 좋은 술집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지금 남성이 굴러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 저런 그림을 금강산도에다 그려놨는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흥미로운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전통적 미술사적 방법론에서 미나를 보던 양식사적 방법론, 혹은 이제 도상학적인 방법론, 새로운 미술사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남는 말씀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이미 윤여희 선생님이나 정병모 선생님이 미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안에는 그 새로운 방법론의 틀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견인해 가셨고, 이제 우리는 풍요롭게 더 연구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지요. 이제 연구의 어떤 관점은 다 열려 있고, 어떤 누구도 미나 연구를 미술사에서 하는 거는 별로 탐탁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충분히 다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방법론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방법론이 풍부해질 적에 저는 오히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가장 처음 단계에서 미나를 정말 사랑했던 야나기라든지 조자영 선생님이나 처음부터 그 아무것도 없는 선생님 미나를 모았던 그런 여러 관장님들의 어떤 뜻을, 그들이 정말 생각했던 미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그렇게 했을 적에 더 새로운 방법론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 다 아시죠? 이 안하기가 좋아했던 우리나라 문자도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세부를 보면은 세부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문양을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 치밀한 문양을 꼼꼼히 보면서 미나 도록을 살펴보면 이런 작품이다, 이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세밀하고 이 치밀한 문양 처리는 지문처럼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요런 처리와 요런 처리, 이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새나 그 문양, 이런 꽃 표현, 새 표현, 인연이 보셨다가 이 작품, 김해 미술관에 이번에 출품된 이 작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다 한 작가의 작품이라는 거를 동의하실 수 있겠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이 꼼꼼한 문양 처리는 도대체 어떤 작가였을까라고 이렇게 굉장히 애정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데요. 특히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부를 보시면은 이 세부 처리가 뭐 우리가 뭐 서툰 그림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또 구도 처리에서는 상당히 독창적인 구도 처리를 하면서 그 세부를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그렸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아주 많이 남아있고 좋은 미나 도록에는 이분의 작품을 한두 개씩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고려미술관에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그림 수묵화로 그려졌지만은 자, 세부입니다. 네. 이 지금 문양 처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신데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운 채색화 도록도 실렸고 또 이제 이것을 다시 그리시는 그 작가님도 봤는데요. 같은 작가의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아니라면 그릴 수 없는 구운몽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부를 보면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디테일이 처리된 측면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세부를 봤을 적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그 어진을 그릴 적에 옷 처리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어떤
상당히 치밀한 공예인이었을까? 이 사람이 어디에 출신이 있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렸으며 이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무명의 작가라고 해서 작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작가가 이렇게 있다는 걸 찾아냈을 적에 우리 미술사 연구자들은 민화에 대해서 할 일이 많고 또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정을 가지고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걸 마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미술사 연구에서 민화를 어떻게 다루어왔고 또 어떤 영역이 더 남아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애정을 더 가져야 되나 하는 측면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있는 것도 그런 이유겠지만 현장에서 민화를 그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인적인 인테리어로서 좋은 그런 장식화 그림을 그려주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원래 민화의 기능이 그것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작가적인 창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아갈 적에 민화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